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새 정부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 추진하면서 요사이 정규직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 그런데 내용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전북대학교 경영학부 최준호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아주 확고해 보입니다. 첫 예. 행보가 이제 인천공항 방문했었잖아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천공항 방문은 그 단순히 한 기관의 방문의 의미를 뛰어넘는다고 봅니다. 사실은 대선 와중에서도 선거 와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얘기했던 게 일자리 정책이었고 예. 또 공공부문의 일자리 정책이었는데 인천공항 가서 선언한 게 있지 않습니까?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 이거는 향후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일자리 정책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를 보여준 그런 방문이었다고 보고요. 네. 그 시그널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 비정규직이라는 게 글쎄요. 언제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까?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좀 우리 사회에 이 정도로 회자된 것은 97년도 IMF 경제 위기 이후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이후에 공공을 포함해서 민간 부분까지 경영 효율화, 그중에서 그 와중에서도 인건비 절감, 뭐 이러면서 계약직 단시간, 저임금 근로자나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원래 직접 고용했던 근로자들을 밖으로 빼버리는 거죠. 흔히 얘기해서 이제 아웃소싱, 간접 고용 형태의 근로자들이 많이 늘면서 비정규직 네. 문제들이 더 크게 문제화되고 또 회자됐다고 봅니다. 예. 경영의 효율성, 그야말로 이제 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제 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서 지금 이제 양극화 문제로까지 이어졌는데 예. 우리가 어느 정도나 비정규직이 차지하는지 노동 현장에 있어서 OECD 그 평균 나와 있는 게 있죠. OECD이 한 16, 17%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OECD 평균이 지금 한 18% 정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가 한 33%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한 32%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상대적으로 좀 많이 좀 비중도 많고 그리고 그 속도도 좀 빨리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고용이 불안해지고 저임금 근로자 문제가 나오면서 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숙제로 얘기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하고 또 비정규직 문제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전라북도가 조금 더 깝깝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국 평균이 32% 정도 나오는데 네. 전라북도가 비정규직이 한 40%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전국으로 보면은 광역단체 중에서 두 번째 내지 네 번째 정도로 왔다 갔다 해요. 가장 높은 곳이 제주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관광업 같은 게 중심이 되다 보니까 1년 내내 쓰지 않고 시즌별로 쓰는 이제 기간제라 단시간 일자리가 많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정규직 많은 데가 강원도 같은 지역입니다. 그냥 생각하셔도 강원도가 이제 별로 이제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탄탄하지 않은 거를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가 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란 말이죠. 때로는 강원도보다 더 높을 때도 있고.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 연구진들이 좀 분석한 거 뭐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 지역이 비정규직이 높은 이유가 네. 우선은 이제 작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전히 농업 기반 산업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농업 기반 산업이 전국 평균보다 4배 정도 많거든요. 예. 근데 농업에 종사하는 임금 근로자들은 1년 동안 일 안 하십니다. 그러실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비중이 좀 높은 거고 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지역에 있는 영세성입니다. 영세성.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1000인 이상 사업장이 15개, 13개, 15개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작은 사업장들 10인 이하 30인 미만의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사실은 이제 그 기업의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비정규직은 높아지는 거거든요. 비중은. 그리고 사실은 그 작은 그 사업장에서는 네.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차이도 거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게 큰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죠. 예.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97년 이후에 들어서는 뭐 참여정부에서도 이 양극화,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으니까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예. 이제라도 서둘러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인데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대비해서 임금에 대한 어떤 만족도도 크게 떨어지는 편이라면서요.
예, 그 조사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노동부에서 2010년부터 12년 말까지 네. 비정규직을 전국에서 한 2만 명 정도로 추적 조사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근로 형태가 변하고 또 만족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조사를 기반으로 보면은 일단은 정규직 전환되는 비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평균적으로 보면은 10%가 전환이 되더라고요. 2년 동안에. 근데 저희 지역이 7.7% 정도 나왔어요. 울산 다음으로 가장 낮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지역은 전반적으로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나 근로 시간이나 네. 이런 부분 전반적인 부분에서 가장 만족도가 낮게 나왔어요. 2년간의 추적 조사를 보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임금하고 근로 시간에 대한 불만족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영세성, 지역에 있는 기업의 영세성하고도 네. 밀접하게 관련이 있겠다. 근데 이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나가버립니다. 네. 그래서 20대, 30대가 고용 감소율이 전국적으로도 좀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 폭이 저희 지역은 훨씬 높게 나타나요. 무슨 얘기냐면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 고령화가 진행이 되죠. 더 빠른 속도로.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악순환으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북 지역에서 일자리 정책을 고민할 때,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도나 시나 고민하시는 거 보면은 외부에서 일자리,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데 좀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한데요. 유치하고 나서의 차후의 모니터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들어와서 네.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창출된 일자리들이 그러니까 많은 정규직 일자리는 기존에 있던 인력들을 가져온단 말이죠. 전문 그렇죠. 인력을. 네.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일자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비정규직 일자리나 비정규직, 아웃소싱. 거의 지금 최저임금에 붙어있는 일자리만 창출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그런 모니터링 장치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 해 전라북도에서 청년들이 6천 명씩 빠져나간다는 이유가 거기 있었네요. 거기 있는 것이죠. 예. 근로시간 대비 임금의 만족도가 현저하게 맞습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공공분야 뭐 소방관, 경찰, 교도관 포함해서 81만 개 정책으로 내걸었잖아요. 예, 예. OECD 평균에 이제 준해서 우리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공공 서비스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 예. 그 이면에는 우리가 조세 부담률이 그 OECD 평균에도 못 미칠 정도로 약한데 증세 없이 가능할 것이냐.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그 박근혜 정부에서 얘기했던 증세 없는 복지하고 비슷한 논리일 것 같은데요. 저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그때 후보 시절이셨지만 가장 안타깝게 본 게 왜 증세 얘기를 저렇게 자신 없게 할까라는 거였어요. 그때는 이제 선거 정국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 이제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지금 얼마 전에 그 이용섭 그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거는 살짝 이제 증세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증세 없이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나 우리 사회에서 복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2004년도 총선인가요? 당시에 이제 민노당이 무상 급식 얘기만 할 때도 보면은 거의 이제 막 색깔론으로 접근했었는데 박근혜 후보 당시에도 사실은 복지로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그런 예. 공약을 앞세워서. 그러니까 네. 우리 사회에서 그런 소요는 굉장히 늘어날 것이고 결국 또 일자리 문제도 거기서 해결점이 상당 부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회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일자리는 반드시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증세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증세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예.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증세, 그러니까 복지제도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증세를 하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과반 이상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제 사회적 협의를 통해서 그 접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 부분 관련돼서는 지금 우리 지역 그 용역을 지금 맡아서 추진 중이죠. 교수님께서 어떤 그 81만 개 가운데 예, 우리 예. 지역 그중에서 소방, 이제 교도, 우리 지역이 네. 아니고요. 그거는 전체. 예, 전국적인 수준에서 소방하고 경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은 오늘 이제 주로 말씀하신 거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도 또 다른 이제 비정규직에 이제 한 번에 이 여러 가지 이제 논란도 있고 뭐 제도가 장착이 되는데 기간이 걸리겠지만 이거랑 동시에 이제 추후에 바로 또 얘기가 될 게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일 겁니다. 지금 사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일종의 기존에 있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를 늘리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드라이브가 세게 걸릴 것도 같고요. 그 부분에서도 공공 부분에서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얘기들이 우선적으로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전환한 것처럼 바로. 넘어가기 전에. 그렇죠. 네. 민간 부문으로 선도할 수 있는 뭔가 모델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모델은 새로운 건 아닙니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에서 작년에 시도를 했어요. 그때는 시범 사례를 두 군데를 했습니다. 서울의료원하고 예. 서울신용보증기금이라는 곳을 했고 그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윤장현 시장이 또 유사한 것을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그것을 가지고서 그 모델을 가지고 지금 이제 공공 부분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소방이나 경찰, 제가 이번에 보는 건 소방, 경찰, 교도 일종의 이제 특정직 공무원들인데요. 예. 이분들이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24시간 근무하십니다. 그분들이. 풀 근무군요. 근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풀 근무를 이해할 때 또 대기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안에 있는 교대제들이 직무에 따라서 상당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방 같은 거는 인력이 모자라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이제 주 40시간을 일하는데 소방 같은 건 주 60시간을 일하고 있어요. 사실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논의가 될 때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거는 임금이 예. 줄어든다는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규직들이 이제 임금을 나눠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워크 쉐어링이라 그래서 일자리 예. 나누기의 개념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그럼 핵심은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서울시에서 했던 부분에서도 그러면 줄어든 임금을 과연 누가 책임을 지냐의 문제가 가장 핵심으로 남거든요. 예. 이걸 정부에서 보존해 줄 것이냐 또는 민간 같은 사용자가 이걸 떠안을 것이냐 또는 근로자들이 떠안을 것인가. 이거의 답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계속 좀 논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를 각자 부담할 것인가. 그리고 그 줄어든 근로 시간을 그냥 또 예를 들어서 유한캠벌리 같은 데는 줄어든 근무 시간을 교육 시간으로 전환해 가지고 임금 하락들을 상당 부분 완화시키는 방법들을 썼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또 고민해 볼 수 있고요. 이 부분들은 사실은 많이 진척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또 많은 논의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결국 이제 민간 부분 이야기를 해보면 기업들이 이제 유보금 많다고 하지만 예. 대기업의 경우에요. 예. 이렇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줬을 때 신규 채용을 또 막아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비용 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점이 그 어떻습니까?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특히 민간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 부분에서 하듯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정부 측에서 걸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런데 저는 사실 대기업은 그래도 지금 여력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은 지금 10대 대기업만 해도 사내 유보금이 550조가 있다 그러거든요. 네. 우리 1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예산보다 많은 돈입니다. 그렇네요. 엄청난 네. 돈이에요. 그 돈을 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기업이 안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숙제라고 하고 지금 답을 찾아야 될 문제가 일자리 문제인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일종의 좀 사회적 협의를 통한 뭔가 해답을 그러니까 물론 정부하고 노동계도 책임질 부분이 있지만 그 경영계에서도 책임질 부분들을 해 주신다면은 충분히 해결책을 모색할 부분이 우선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자리를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건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맞아요. 네. 상당 부분의 고용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사실은 여력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적극적인 지원책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근로시간 단축한다 그랬을 때 단순히 중소 영세기업의 노사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좀 보호해 준다거나 네, 그렇죠. 네. 좀 잘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 같은데 육성해 준다거나 그래서 좀 좋은 인력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원책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사회의 이 중소기업이 절반 정도가 대기업이랑 원하청 관계로 묶여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독립적인 중소기업이지만 절반 정도 묶여 있단 말이죠.
사실은 그 하청, 원하청으로 묶여 있는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이라는 게 올릴 네. 수 없는 구조적인 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얘기해서 원가 통제를 하는 것이죠, 원청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것을 아예 못 나게 꽉 누르고 있고 그 수익들이 사실은 또 원청 기업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돼 있는데 이걸 소위 좀 뭐 손톱 밑에 가시 뭐 그런 개념도 들어 있겠네요. 불공정하게 이제 그렇죠. 이제 손실을 중소기업이 예. 떠안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봅니다. 그 예. 풀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중소기업의 정규직화 문제나 거기에 일자리의 질 문제나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문제를 우리 사회에서 논의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서 경제 민주화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단 말이죠. 비정규직 관련돼서 우리 도내 시군에서도 포럼도 많이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동안. 맞습니다. 해결이 안 네. 돼서 그렇지. 해결이 안 돼요. 특히나 지금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원하청 구조나 경제 민주화 이런 부분들이 지난 정부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진행이 안 됐는데 그나마 지금 최근에 인사를 보면은 뭐 청문회가 남아 있긴 하지만 공정거래위원장이나 아니면 청와대 정책실장 이런 분들이 상당히 의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 의지들을 표명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좀 기대해 볼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비정규직들이 이제 꿈꾸는 경우는 비정규직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일용직, 매우 뭐 복잡합니다. 예. 무기계약직, 뭐 예. 그 이름조차도 이제 생소한 개념들이 예, 많은데 무늬만 정규직화가 안 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떤 게 바뀌어야 될까?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정규직하고 임금도 근접하게 똑같게 이렇게 바뀌는 걸 원하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럼 당연히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당연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상황에서의 이 정규직화는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 형태가 있습니다. 기간제로 있는 분을 무기계약제로 전환해 주는 방식들도 있고요. 간접 고용된 분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들도 있고요. 아웃소싱 통해서 예. 오신 분들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인소싱 다시 하는 거죠. 네, 예. 그런 방식 말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공공문의 정규직화제 서울시 사례가 이제 선도적인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2011년도에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까지 7,4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켰어요. 공공부문 내에서. 근데 그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논의를 할 때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다. 모범 사례가 있다. 이것만 찾아가지고 다 적용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산업의 특성이나 그들이 지금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도 면밀히 분석하고 네, 네. 그 시장의 상황, 그 민간 부분의 상황들도 좀 확인하면서 거기에 맞춤형 이제 그 정책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 방법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들 중에서 찾아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은 과거에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제가 되신 분들한테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고용만 안정시켜줘도 굉장히 그거를 요구를 또 한참 전에는 했었던 것이죠. 근데 예. 지금은 이제 고용이 안정되니까 근로조건 개선이 또 요구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의 지하철이 서울 메트로가 있고 서울 도시철도가 있는데요. 예. 여기는 다 청소, 시설관리, 보안 업체들을 자회사를 만들어서 정규직화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을 보장한 거예요. 이제 뭐 용역업체가 바뀐다고 해서 나의 고용이 불안하거나 이런 것은 걱정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재밌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서울시 예산 좀 줄어듭니다. 예. 이게 참 마법 같은 일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중간에서 용역업체가 뛰어갔던 마진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직접 고용하면서 그 부분을 일정 정도 임금이나 근로조건 개선에 활용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예산이 줄어들지만 만약에 그분들의 임금 호봉 테이블 같은 거를 좀 가파르게 한다 그러는 거 짜면은 예. 향후적으로는 이제 예산이 더 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가파르게 할 수가 없으니까 초창기에 작년에는 이제 완만하게 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선적으로는 만족스러워합니다. 고용이 안정화됐으니까. 그리고 임금이 월 기준으로 한 15만 원 정도씩 올랐어요. 청소하시고 이러시는 아주머니들이나 예. 이런 분들이. 그런데 이제 또 지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정규직하고 또 비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개선 방안들을 충분히 좀 논의하고 어떤 식으로 짜가야 되는지 한숨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한숨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지금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들하고 정규직하고 임금 차이가 얼마 정도 나냐면 1.7배 납니다. 1.7배. 비정규직과 예, 정규직. 무기계약직과 정규직과. 예. 그리고 가장 크게 나는 데가 지금 우리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국민연금공단 같은 데가 무기계약직이 1,900만 원대고요. 정규직이 6,100만 원대니까 3.3배가 나거든요. 큰 차이네요. 근데 그거를 단숨에 정규직화 한다는 거는 상당히 네. 어려운 얘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정규직화 할 때 또 하나의 변수가 뭐가 있냐면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시험 보고 들어오신 분들하고 정규직화 하는 거 상당히 공채죠, 반발이 공채, 있습니다. 소위 맞습니다. 말해서. 네. 예를 들어서 저기 경찰청에 있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신 요즘에 청소나 미화나 이제 보안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이제 공무원 전환을 요구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인 거예요. 공무원 시험 이제 어렵게 공부해서 그 일자리를 잡으신 분들하고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하지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일부 금융권에서는 아예 그냥 정규직 전환하면서 원래 정규직 테이블을 하고 임금도 맞추고 승진이나 이런 것도 같이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상당히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어떤 식의 정규직을 가느냐 이거는 정부의 일정 정도 방향은 있겠지만 또 각 기관에서 또 고민할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도의 움직임도 활발해졌어요. 기업도 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즉 좀 그렇게 했더라면 할 맞습니다. 정도로 요사이 크게 호응을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뭐 대기업들도 지금 정규직 전환한다 그러고요. 예. 뭐 공공기관은 당연히요. 지금 뭐 한전부터 큰 데부터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은행권도 나오는데. 은행권도 나오고 지금 뭐 현대자동차도 네. 엊그젠가 나오고 하는데요. 전라북도 경우는요. 전라북도는 아직은 전라북도는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도청에서 지금 비정규직 제로 TF를 구성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아마 또 활발히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시 대한민국이 강력한 대통령제를 갖고 있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문제를 사실은 노동계 입장에서 10년, 20년 싸운 문제거든요. 안 풀린 거예요. 오히려 악화됐죠. 근데 이게 대통령 한 명 바뀌니까 갑자기 이런 이제 시그널을 받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 인천공항공사의 방문이 갖고 있는 그 상징성이. 상징성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그널의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 그거는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는 봅니다. 예. 이 열기가 정규직 전환 러시 분명히 필요한 거지만 한숨에 뭔가를 다 얻기에는 그건 맞습니다. 예. 우리가 체력적으로는 안 된다. 예. 네. 한 단계 한 개 앞으로 단계 뭐 한 단계.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를 나눠 갖는 것이 올바름하다. 그렇죠. 그런 얘기로 그리고- 귀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 저는 일종의 절차의 공정성도 상당히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인천공항공사에서 정규직 전환 얘기가 막 나오자마자 또 민주노총 공공운수 같은 데서는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과거처럼 우리가 할 테니까 니네 따라와 이런 방식은 안 될 것 같고요. 예. 반드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이제 이른바 뭐 민주주의, 뭐 경제 민주화도 사실 그런 거 개념이라고 접근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는 건데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 작은 사람들을 보면은 뭐 당연히 이제 저임금, 비정규직 또는 원하청 규조에서는 하청 이런 분들의 이제 목소리를 담아내는 절차적인 공정성을 확보하는 과정들도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돼서 우리 최준호 교수님과 함께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좀 주변에 보면 건강 챙기는 분들 상당히 많던데요. 치즈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 많이 드시면 또 성인병 예방에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